네, 왕초보님이 고언어로 만든 서버를 운영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때 성능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네. 고언어로 서버 만든 서버 운영하고 있죠. 고언어가 특히 요즘에 백엔드 쪽에서 시스템 랭귀지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픈소스들 보면은 고온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쿠베네티스 쪽 관련된 코드들이 고온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온어로 쓰는 게 오히려 옛날에는 고온어가 이제 그렇게 메이저한 언어가 아니어서 뭐 자바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프로젝트들하고 이제 상호 연동 같은 것들이 좀 자바나 그런 메이저한 랭귀지에 비해서 좀 약했던 게 있어요. 파이썬이나.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가 다른 언어들, 다른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고로 만들어지는 게 많아서 오히려 고가 상호 호환성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고온으로 이제 서버 만들어서 썼는데요. 네, 성능 좋습니다. 특히 고가 좋은 게 프로파일링이랑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GC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고로 서버를 만들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전 회사 피닉스 랩에서 게임 서버를 고로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MMORPG 만들었었는데 그때 커스텀 서버를 고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고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언리얼 개발하고 있거든요. 언리얼로 게임 개발하는데, 데리게이트 서버를 쓰는데, 언리얼 데리게이트 서버 쓰는데, 아마 서비스 서버는, 그러니까, 게임 서버 자체는 언리얼 데리게이트 서버를 쓰지만, 이제, 게임 서비스 외의 것들, 예를 들면 뭐, 결제라든가, 로그인,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뭐 매치메이킹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고 서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랭귀지는 뭐 C++ 아니면 C샵 정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사실 C샵을 할 거면 고로 하는 게 좋겠죠? 수미정님께서 고온어로 CRDT Conflict Free Replicated Data Type 다중 이용자의 문서 편집기를 만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체험형 인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고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C, 파이썬, 자바 등의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데 공부 방향성과 면접에 대한 조언 듣고 있습니다. 현직자의 관점에서 오픈소스의 어떤 부분을 먼저 건드리면 좋을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체험형 인턴 면접을 보시게 되었다. 우선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면접을 보는군요. 자, 우선은 사실 저는 랭귀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툴이기 때문에 도구라서 뭐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큰 칼 쓸지 작은 칼 쓸지 뭐 이런 거는 뭐 맞춰서 쓰면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시니어 쪽으로 가면 랭귀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주니어들은 랭귀지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주니어 개발자를 뽑을 때 해본 경험이 있냐 없냐를 랭귀지를 써본 경험이 있냐 없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S,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회사가 이제 크게 레이오프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벌써 여덟 번째 이직인데, 그래서 면접을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면접을 보면서 받았던 질문들 보면 대부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회사마다. 뭐,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대부분 CS 기본 자료 구조 같은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제 질문 또는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에 들어갈 때 주로 하는 질문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어레이하고 링크 리스트 차이가 뭐냐? 여기다가 뭐 맵의 차이가 맵이 뭐가 다르냐? 사실 어레이하고 링크 리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죠. 이걸 통해서 다른 자료 구조들, 스택이나 큐레든가 힙,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 등등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맵도 어레이와 링크 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거가 가장 기본적인 엘레멘트인데 그게 차이가 뭐냐? 사실 뭐 요리로 따지면 소금하고 후추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기본 개념이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받아요. 가장 빠른 소팅 알고리즘이 뭐냐? 가장 빠른 소팅 알고리즘이 뭐냐? 소팅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죠. 퀵소트, 머지소트, 바이너리 소트, 힙소트, 인서트 소트, 뭐 카운트 소트, 레딕스 소트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각각의 소팅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그거를 근데 뭐든지 그렇지만 이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교과서적인 느낌? 그러니까 책에서 보고 말하는 대답.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답을 잘 하는 사람도 그냥 아, 외워서 대답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알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팅 알고리즘 많죠. 뭐 설명할 수 있어요. 퀵소트는 뭐 정렬이 n 로그 n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n 제곱이고요. 뭐 머지 소트도 n 로그 n이고 뭐 바이너리 소트도 n 로그 n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은 좀 버벅이게 되고 좀 이게 외워서 말하다 보니까 사, 실제랑 다른 경우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이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지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패스티티 소스팅 알고리즘은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퀵소트라고 많이 말을 해요. 퀵소트입니다. 근데 퀵소트가 항상 빠르진 않거든요. 얘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최악의 경우에는 비고로 n제곱이 나오니까 n스퀘어가 나오니까 이게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느린지 언제 빠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어, 알고리즘마다 다 쓰이는 바가 틀리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잘 써야 된다라는 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마다 뭐가 다르고 언제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CS 내용을 어, 잘 기본적으로 체득, 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딩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팅 알고리즘도
다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내가 뭐 고로 배우겠다 그러면 고로 다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맵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맵도 소티드 맵이 있고 해시 테이블이 있거든요. 두 개 다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가 다른지, 그럼 소티드 맵은 언제 쓰는지, 해시 테이블은 언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코딩으로 해보시면서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면접은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면접관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은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본 질문은 사실 제가 16년 차 프로그래머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니까요. 주니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만 잘 잡아놓으면 주니어가 되든 인터미디어가 되든 시니어가 되든 계속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CS 기초는 한 번쯤은 꼭 공부하시고 잡아 놓으셔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일하게 되면. 자, 그리고 그린님이 고는 예외 처리, 리세션 핸들링을 지원하지 않고 대신 함수에서 에러를 명시적으로 반환하도록 해서 이로 인해 반복적인 에러 처리 코드가 많이 발생하며 코드가 장황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보죠. 고는 예외 처리를 지원하지 않고 대신 함수에서 에러를 명시적으로 반환하도록 해서 자, 이 부분은 고는 SEH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스트럭처드 SEH C가 아니고 Structured Error Hand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try catch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파이널리. 자, 이런 거를 SEH라고 해요. 구조화된 에러 핸들링.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거를 그 상위단, 콜스택 상위로 던지죠. 그럼 콜스택 상위에서 얘를 캐치하면 거기서 잡아서 없애는 거고, 캐치하지 않으면 그 위로 다시 보내는 거죠. 계속 토스하면서 콜스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에러를 토스해가지고 맨 끝에까지,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까지 가서 에러가 안 잡히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방식이에요. 자, SEH가 이제 지원되는 언어들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바는 SEH를 지원하는 언어고 가장 기본적인 에러 핸들링 방식이 자바죠. SEH죠. C++는 SEH 지원하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닷넷도 지원하고. 근데 고는 이걸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사실 SEH가 나중에 나온 방식이고 처음에는 에러 코드로 많이 해결했어요. 기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리드, 인티저 이렇게 했으면 여기 뭐 에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락인오프하다 그러면은 에러를 뭐 10번 하고 리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로 많이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SEH가 나왔어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네요. SEH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가 나왔죠? 자바 나오고 고가 나왔으니까. 그럼 고가 나올 때는 SEH라는 게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게 뭐 그 사람들한테는 큰일도 아니죠. 그걸 만든 사람들한테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안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고의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언어를 만들 때는 선택들을 하거든요. 그게 그 언어의 철학인 거죠. 그 언어의 지향점이고.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게 언어를 깊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는 덕 타이핑을 지원하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써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도큐멘트다 하면은 여기다가 implement idoc 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내가 implement 구현했다고 명시적으로 클래스 선언부에 적어줘야 되죠. 근데 고는 적어주지 않고 그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behavior를 메서드로서 구현하고 있으면 그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죠. 그 왜 그럴까?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는 거에 장점도 있어요. 써주면 이 클래스의 선언부만 내가 보면 아, 이 클래스가 요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깔끔한 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고의 지향점이고 고의 철학인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한 번쯤. 왜 그랬을까?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고를 만든 사람들은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방식이고 이게 나중에 나온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거죠. 모던한 랭귀지에서 지원한다는 거 했던 SEH나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이나 아니면은 저기 비헤이비어 프로그래밍 그 어노테이션을 통한 프로그래밍 그런 건 자바에서 많이 쓰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다 지원 안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SEH의 문제는 이제 에러를 잡아 먹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자바를 하시다 보면은 되게 귀찮을 때가 많아요. 이제 뭔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 클래스가 어떤 익셉션들을 발생시키는지를 다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고 함수를 만들 때도 함수에서 콜하는 내부 함수가 어떤 익셉션을 발생시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수 선언부에다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할 때.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에러를 익셉션으로 핸들링 해버리면 이 익셉션이 콜스택을 지가 막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복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핸들링을 프로그래머가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가 또 SEH가 아예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죠. 고만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고도 패닉이라는 게 있고요. 패닉이 뭐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게 아니고 패닉도 마찬가지로 콜스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파가 돼요. 그래서 패닉을 리커버 할 수가 있죠. 상위 콜스택에서 패닉을 리커버 해가지고 내가 패닉이 일어났으면 그걸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식으로 SEH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해 방식은 좀 더 클래식한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에러 코드를 통해서 상위단에서 명확하게 에러 코드를 보고 그 에러 코드에 맞춰서 처리를 해라. 에러를. 그러니까 에러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처리해라. 라는 방식이 고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볼게요. 오픈소스들이 고를 많이 쓰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카일님,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쓰이면서도 저도 접하고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능을 체감해 볼 만큼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지는 못해서 이미 널리 쓰이고 생태계도 갖춰진 언어를 사용한 것보다 고를 썼을 때 어떤 점이 특별히 차별화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고를 썼을 때 어떤 점이 특별히 차별화되는지. 우선 성능적으로 보면요. 고가 잘 나오죠, 성능이. 근데 최상위 성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바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C샵도 굉장히 빨라요. C++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 러스트 있죠? 러스트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웬만한 모던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빼고요. 파이썬 빼고, 다이나믹 랭귀지 빼고, 이제 그 자바나 C샵 같이 단넷처럼 그 중간 언어를 사용하는 랭귀지나 아니면 C++이나 러스트나 고처럼 아예 네이티브한 그 실행 파일을 만드는 언어들은 성능이 다 잘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성능 때문에 고를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의 성능이 물론 잘 나오죠. 랭킹으로 따지면은 거의 상위급이에요. 근데 러스트보단 느리고 C++도 보단 느리죠. C++은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성능이 잘 써야 되긴 하는데 성능 잘 나오려면 근데 C++로 잘 만든 코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월등히 성능이 빠르죠. 자바하고 삐까삐까 이제 한데 이제 자바가 빠를 때도 있고 그런데 고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이 고에 대한 그 철학 아니면 고를 썼을 때 느낌 아니면은 뭐랄까 어쨌든 고를 썼을 때 가지는 그 장점들을 이기 때문에 고를 선택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플 앤 베스트라는 심플 앤 파워풀이라는 거죠. 고의 이제 장점은 심플하다. 문법 구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되게 클래시컬해요. 옛날 C 언어 스타일. 그러니까 C 언어와 파이썬을 섞었다고 보는데 저는 문법 구조로 보면은 심플하면서 되게 클래시컬하면서 그러면서도 현대 언어가 갖춰야 되는 것들을 편의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EH나 뭐 비헤이비어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뭐 임플리멘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현대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어떤 군더더기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뭐 불편했던 거나 아니면은 단점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덜어냈다. 상속도 마찬가지죠. 아예 상속이 없는 모던 랭귀지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고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없애버렸죠. 그 되게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공감하는 개발자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이 좋아서 고를 많이 썼고, 특히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기반이 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고를 쓰면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다른 오픈 소스들도 고를 쓰는 게 아마 상호 호환성에서 따라가는 측면에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점차 쓰이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도 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고로 만들어졌고 쿠버네티스에 돌아가는 이제 오픈 소스들이 대체로 보면 고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가 점점 많이 쓰이는 게 아닐까. 쿠버네티스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의 그 철학에 공감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졌는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가 잘 나가면서 고도 덩달아 잘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제시스님 발음이 맞아요. DB에 저장하는 구조체랑 화면에 보내는 구조체가 다른데 구조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조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은 흔히 겪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데이터 스킴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어느 프로그램이나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엔드 유저가 접하는 환경하고 끝단, 저 뒷단, 백엔드 쪽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환경하고 이 사이의 결합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 이 사이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잘 정의하느냐 하는 부분은 거의 뭐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럼 뭐 결론은 뭐 잘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잘할 거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건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맨 끝에서 터져요. 꼭 엔드 유저에서 문제가 터진다. 그리고 항상 그 우리가 끝까지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UI하고 UX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보면요. 작업하는 방식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면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백엔드를 붙이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뒷단, 백엔드에서 API들의 중심으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프론트엔드를 붙이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어느 방식을 쓰든 결국엔 문제는 UI, UX에서 터지더라. 제 경험상 봤을 때. 왜냐면은 얘가 맨날 마지막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시작해서 백엔드로 가는 경우에도 이 연결하는 작업에서 뭐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 자료 구조를 정의했는데 이거를 백엔드에 넣으려고 봤더니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야 프론트 쪽에다가 이거 고쳐줘라고 말을 하면 서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꼭 프로젝트 막바지에 꼭 많이 터지더라 하는 거죠. 이거 대체로 보면 이쪽 프로그램하고 이쪽 프로그램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죠. 프론트엔드 쪽 프로그램하고 백엔드 쪽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 프로그래밍 하는 성향도 많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은 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식은 옛날에는 MVC라는 게 있었어요. MVC. 모델, 뷰, 컨트롤. 모델은 데이터, 그러니까 백엔드에 들어가는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 구조죠. DB에 저장되는 데이터로 보셔도 돼요. 뷰는 이제 화면, UI, 컨트롤은 이제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개를 분리해가지고 뷰는 뷰만 다루고 컨트롤은 컨트롤만 다루고 모델은 데이터는 순수하게 데이터만 다루자 라고 나왔던 게 MVC 모델이에요. 근데 MVC 모델을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가 비대해져요. 컨트롤이. 컨트롤이 점점 비대해. 왜냐면 얘가 로직을 담당하는 거니까. 얘가 점점 비대해지고 얘가 뷰도 먹고 데이터도 먹고 결국에는 MVC를 하자고 했더니 C가 됐더라.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MVC 다음에 나온 게 야, MVC는 아니야. MVVC라 해야 돼. MVVC는 뭐냐? 모델 뷰, 뷰,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MVC 모델의 문제가 얘가 비대해지고 얘가 얘를 먹고 하다 보니까 뷰에 대한 로직이나 모델에 대한 로직을 다 컨트롤에 집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분리해서 모델은 저 뒤쪽에 그냥 숨겨놓고 요 모델의 뷰, 모델의 프론트를 만들어서 이게 뷰랑 엮이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쓰자라는 개념인 거죠. MVVC. 그래서 이제 서버 시스템 쪽으로 보면은 백엔드가 있고 프론트가 있는데 백엔드의 프론트를 만드는 거죠. 백엔드의 프론트를 만들고 백엔드에 백엔드가 있고 그러니까 백엔드의 프론트는 말 그대로 백엔드에서 맨 앞단인 거죠. 백엔드에서 이제 이 앞단과 통신하는 프론트. 그러니까 패턴으로 컴퓨터 그 시스템 패턴 디자인 패턴으로 보면은 퍼쉐이더 패턴하고 비슷한 거죠. 이 퍼쉐이드를 어떻게 쓰지? 영어를 못 쓰겠네. 퍼쉐이드 이게 불어라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퍼쉐이드 패턴이 있는데 맨 앞단에 프론트엔드 창구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식. 그래서 백엔드의 프론트를 만들어서 얘가 그 뭐랄까 이 앞단에서 오는 데이터 스킴하고 뒷단에서 오는 데이터 스킴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맞춰주는 거죠. 이 백엔드의 프론트가 중간 완충지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MV가 되는 거죠. 모델 뷰. 얘가 모델이고 얘가 뷰고 그다음 뷰 안에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자라고 요즘에는 하는 것 같아요. MVVC 모델. 뭐 이런 근데 뭐 무슨 모델을 쓰든 뭐 마찬가지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문제는 거기서 터지더라. 그거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론트하고 백엔드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 이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거를 잘 해야 된다. 이다혜님, 안녕하세요. 고언어를 사용하는 직무 채용 관련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신입 백엔드 개발 채용 공고에서 자격 요건에 고언어 기반 프로그래밍 경험과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고로된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때 고언어의 스레드를 활용하는 정도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말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고언어를 사용하는 신입을 모집할 때 통상적으로 고언어의 어떤 부분까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의 활용 기법을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해당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에 고에 to all. 오케이. 고에 기반 프로그램 경험과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 라는 채용 공고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제 생각엔요. 지원하는 건 내 맘이고 뽑는 건 그 사람 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채용 공고에 있는 거 맞추면 좋겠죠. 그 맞추라고 있는 거니까 뽑는 사람은 채용 공고에 있는 잘 맞춰진 사람을 뽑겠죠. 하지만 지원 못할 거 없다는 거죠.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뭐 채용 공고 보셔서 거기서 고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갖춘 사람이 원한다. 그러면 이력서에다가 적어주고 포트폴리오에 고로 만드는 프로젝트 넣어주는 거 좋겠죠. 근데 고 잘 몰라도 지원할 수 있죠.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지원하는 건 내 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원하세요. 지원할 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하는 것보다 무조건 지원하시고요. 떨어지면 안 맞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건 내 마음이고 뽑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이력서는 살포하는 거죠. 그래갖고 면접도 스킬이기 때문에 면접 많이 보시면 점점 늡니다. 그래서 면접 많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고노 뭐 문제 물어보면 아, 이 회사는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잘 적어놨다가 면접 떨어졌다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 다 집에 가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할 때마다 나는 배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 많이 하면 많이 배우는 거죠. 고온으로 된 프로젝트 여기 적어 주셨잖아요. 고온어 스레드 활용하는 정도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바라면 좋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못하면은 뭐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 스레드 채널 컨텍스트 이렇게 써갖고 만들면 되죠. 그죠? 네. 그 어떤 포트폴리오가 그런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작은 프로젝트도 뭐 고스레드 쓰려면 쓰죠. 가령 예를 들면 소팅하는 거, 소팅도 스레드로 소팅할 수 있잖아요. 멀티 스레드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소팅을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소팅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가 역 인덱스라고 그러죠. 구글이 하는 일이 결국엔 소팅이에요. 우리가 그, 그 검색,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검색 키워드를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웹사이트를 찾아줘. 그럼 걔가 어떻게 그걸 검색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프로그램으로 일할 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라는 질문.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혼자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남의 코드를 보는 시간. 뭐 내가 코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구글은 검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구글이 검색을 만든 건요. 이렇게 보면요. 크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로봇인데 그 로봇이라고 해서 뭐 사람 손발 달린 로봇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상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주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가 웹사이트를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 가지고 웹사이트에 이제 텍스트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구글 검색, 키워드 검색,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저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옛날에는, 옛날에 막 검색 엔진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모델, 키워드를 텍스트를 막 수집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역인덱스라고 하는데, 키워드, 나온 텍스트를 인덱스로 잡아서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덱스와 웹사이트 맵을 쭉 만들어요. 쭉 만들어서 검색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 인덱스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루는 이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거죠. 전 세계의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맵을 만드는 거잖아요. 인덱스로, 키워드로.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이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하던 이 기술을 기반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둡이죠.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쿠ber네티스도 구글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서비스들을 관리하기 위해 구글에서 만들었던 오메가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게 쿠ber네티스죠.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이게 그 소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팅도 멀티스레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뭘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면접관에서 봤을 땐요 포트폴리오 잘 안 봅니다. 아 이런 거 했네 이런 것만 보지 뭐 자세히는 안 봐요. 코드 살짝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코드를 뭐 그 뭐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보진 않아요. 그냥 아 이런 거 했구나 그러면 그래서 했구나 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사실은. 뭐 면접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세히 안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 들어가는 거 귀찮아요.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크게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자세히는 안 봐요. 그냥 대충 보지. 고의 언어의 어떤 부분까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확률 기표를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어의 철학, 고는 왜 그럴까? 고는 왜 상속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의 덧 타이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고의 덧 타이핑이 왜 덧 타이핑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의 그 스트럭처드 에러 핸들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무조건 이건 단점이고 이건 장점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무조건 단점만 있으면 그걸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고를 만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고가 막 C 언어처럼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나온 언어도 아니고요. 다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라는 거죠. 일부러 안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그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슬라이스 같은 거, 내부 메모리 구조. 그 다음에 저기 뭐 고스레드 채널 컨텍스트 요 삼신기 그 다음에 뭐 GC 이런 것들을 아느냐 겹 근데 뭐 회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중고 신입이죠. 어디서 3년 경험을 좀 쌓고 와라는 거지. 주니어 개발자 뽑는데 우리가 3년 경험 마루타 하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3년 정도 경험 쌓고 와라 라는 건데 그걸 어디 가서 쌓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원하는 거고 내가 지원하는 건 내 자유고 지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면접은 제가 봤을 땐 파라리 자신감입니다. 들어갔을 때 어, 떠듬떠듬 하지 말고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 게. 근데 자신감 있으려면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야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부분, 아는 거. 비슷하지만 내가 아는 거. 그건 잘 모르지만. 자꾸 딴 얘기, 내가 아는 거를 막 얘기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일단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길어요. 카일님, 카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네요.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고패스나 고루트와 같은 고엠브 환경 변수들이 아직도 헷갈려요. 고 버전 관리 툴이나 고랜드 같은 IDE 툴을 쓰면서 이런 고민들을 쉽게 해결해 주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건 되었는데요. 이런 툴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려고 하면 사실 검색하지 않고는 환경 세팅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루트, 고패스 같이 PC적인 환경 변수를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가 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하기 귀찮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요. 어쩌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패스하고 고루트. 이제 고루트라는 거는 그 고의 그 기본 패키지들 있죠. 기본 패키지들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고패스라는 거는 이제 고 바이너리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게 있냐? 이런 게 있는 거는 사실은 이 고가 윈도우즈를 환경이라 해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유닉스 환경, 리눅스 환경, 다른 어떤 프로그램 환경에서도 고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범용적인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 환경 변수라는 거는 어떤 OS든 다 지원하는 거니까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유닉스든 맥이든 옛날에는 OS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솔라리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세 개밖에 없지만 이런 환경 배수를 쓰는 거는 이제 다른 OS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에 특화된 레지스트리라는가 사실 환경 변수가라는 비슷한 내용들이 다 레지스트로 쓰고 있죠 윈도우즈는 그거를 설치 파일에서 다 세팅을 해주죠 윈도우즈에서는 그래서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고는 윈도우즈에서만 들어갈 게 아니니까 윈도우 레지스트 같은 걸 안 쓰죠 대신 범용적인 환경 변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환경 변수를 쓰면 좋은 게, 이게 되게 범용적이고, 텍스트 기반으로 간단한 맵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 기본 환경 설정 파일, 뭐, 닷 프로파일이나 이런 닷 배시, 뭐 이런 환경 설정 파일에 기본 이렇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특히나 그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머신을 세팅해가지고 셋업할 때 이 환경 변수로 셋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고랜드 같은 아이디를 쓰면 이런 거 설정해 주니까 좋다. 그러면은 고랜드를 계속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고민할 거 없죠. 그리고 이런 설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그 프로젝트 설정하고 처음에 이제 하는 일이 프로젝트 딱 세팅하면 하는 일이 그 소스 툴 그러니까 깃이죠 깃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게임 쪽에서 퍼포스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거 설정하고 그거 백엔드
그, 그거, 그거 돌아갈 수 있는 서버 구축하는 거. 다 설정이죠, 그거 다. 그 다음에 빌드 툴, 젠키스 같은 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빌드 프로세스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공유 툴, 뭐 공유 폴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부 그룹웨어로 저기 뭐냐, 채팅 프로그램 어떤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슬랙 많이 쓰죠, 한국도. 이제 외국, 북미 저 있는 데는 다 슬랙이거든요. 슬랙 같은 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드 툴하고 슬랙하고 이제 연동해가지고 비드 깨졌을 때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세팅하는 게 다 일입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세팅할 때 다 이런 일 해요. 뭐 이런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벌이죠. 왜냐? 이게 왜 밥벌이에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밥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도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 그 카일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저도 헷갈리고 전부 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설정할 때만 쓰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관심도 없어요. 처음에 세팅할 때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세팅할 때는 구글링 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고. 왜냐면 모르니까.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할 때 또 까먹죠. 그러니까 또 봐야 돼. 그리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것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설정은 밥벌이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환경 설정만 잘하셔도 먹고 삽니다. 그 요런 거 백엔드 잘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데브옵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설정 관리자 또는 야말 프로그래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야말을 많이 쓰니까 환경 설정에서. 네. 어, 지금 제가 남은 한 5분 정도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얘기를 떠들을까 하는데, 지금 북미 쪽 IT 환경이 많이 안 좋죠. 특히 캐나다 쪽 지금 불황이 심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황이 심해서요. 주니어 개발자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시니어들도 다 레이오프로 잘려 나가는 판이라서, 시니어들이 잘려 나가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100명이 잘렸다. 그럼 한 90명은 재취업을 하겠지만 10명은 취업을 못하죠. 그 취업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90명 재취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눈을 낮추죠. 연봉을 낮추고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더 잘 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실력이 좋으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눈을 낮추고 연봉을 낮추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밀리는 거예요. 기존 인터미디어 자리를 시니어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기존 인터미디어 사람들이 밀리죠. 밀리면 그 사람들도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잘린 건 다 막같이 쳐가지고 잘리는 건 주니어, 인터미디어, 시니어 상관없이 다 나가는 거고 특히 북미는 한 방에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이오프 당한 것도 아침에 출근했더니 9시 반에 전체 회의를 잡았어요. 딱 들어가니까 오늘부로 스튜디오가 닫는다. 너희들은 나가라. 이런 공지를 한 거죠. 질문 답변 시간도 없이. 꼭 그날부로 그냥 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로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니까 뭐 주니어, 인터미디어, 시니어 뭐 상관없이 싹 잘리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는데 어쨌든 인터미디어도 그러면 밀리죠. 그럼 그 사람들도 눈을 낮춰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주니어 자리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취업을 못하는 겁니다. 시장에 개발자들이 아직도 잉여 개발자들이 많다. 그래서 취업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니어라고 써놓고 중고 신입들을 찾는 거죠. 어디 가서 3년 경력을 가지고 오는 주니어를 찾고 싶다. 결국엔 인터미디어를 뽑고 싶은데 돈은 주니어로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이 취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뭐 자기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쪽도 상황이 되게 안 좋고요. 특히나 캐나다가 원래 이민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민하기 되게 쉬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 문이 급속하게 닫히고 있어요, 지금. 이민이. 그래서 지금 캐나다랑 한국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워홀, 워킹 홀리데이가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일하러. 워킹 홀리데이로.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저 때는 말이죠. 저 대학교 때는 워킹 홀리데이 간다 그러면은 그냥 1년 알바하다 오는 거였거든요. 뭐 미국 간다 그러면은 미국 마트에서 1년 동안 일하다가 오고 뭐 호주 간다 그러면 호주 양털만 1년 갔다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워킹 홀리데이를 사람들이 참 똑똑해서 그런가 워킹 홀리데이로 와도 워킹 홀리데이로 끝나지 않죠. 그걸로 취업을 잘해서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아서 정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죠. 워킹 홀리데이는 오는데 워킹 홀리데이 문은 많이 열려 있어서 쉽게 오는데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영주권 받고 정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저 주변에 젊은 분들 보면요. 워킹 홀리데이로 그냥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냥 와가지고 취업하면 영주권 받고 살 수 있겠지. 그 옛날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아무나 다 영주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민을 안 가는 때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지금은 이민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불과 2, 3년 전에 이민하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아, 지금도 쉽겠지. 그러고 워킹홀리데이 받고 와가지고 이 영주권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년, 3년 워킹홀리데이로 일해도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캐나다 이민도 조금 어렵다,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주니어로 캐나다 오시는 거는 저는 살짝 비추드려요. 왜냐하면 주니어로 오면요, 여기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주니어로 오는 건 좀 비추드리고 오고 싶으시면 시니어로 나중에 한 3년에서 5년 차 실력을 닦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자기 개발해야죠. 할 줄 아는 건 스펙 쌓기뿐이라는 말도 있듯이 언제쯤 시장이 좋아질까요? 내년 후반일까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지금 부자가 됐겠죠.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주식이 완전 폭삭 망해버렸죠? 나스닥이 그냥 10%를 꼬라박았죠? 그걸 알았으면 내가 알았을까? 내가 돈을 안 꼬라박겠죠? 시장이 언제 좋아질까요? 몰라요. 지금 또 전쟁 난다고 막 난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좀 좋아지겠죠? 금리 좀 내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캐나다 가실 때 원래 영어 잘하셨나요? 갑자기 막 끝나려고 하니까 질문이 폭발하네. 네, 캐나다 가실 때 영어를 원래 잘했나요? 영어라는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 말이죠. 요즘, 요즘 여러분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저 때는 영어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몇 년, 그거 내가 졸업하기 몇 년, 한 불과 1, 2년 전에 생긴 제도예요.
토익을 500점을 못 넘기면 졸업을 못 한다. 그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난 토익을 봐야 돼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토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토익을 봤어요. 처음에 한 330점인가 나왔어요. 예, 토익 330점이면은 진짜 요즘 같아서는 어디 개가 시험을 쳐도 저보다 많이 나오죠. 요즘 개도 예비시를 하는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방학 때 이제 종로에 IBM 뭐 그런데 민병철 뭐 이런데 학원을 막 다닌 거죠. 어떻게 졸업할 때 이제 600점을 만들어 갖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뭐 취업하고 살면서 영어 쓸 일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해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40살까지는 한국에 살았는데 이제 40살 이후로는 해외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동안 전화 영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그 영어 회화 학원. 그때 제가 좋았던 거는 한국 학원보다는 그 강남에 그 영국 어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뭐야? 그랬는데 거기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 회화. 그래서 영어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고요. 이다희님, 한국보다 해외는 고언어를 더 선호하나요? 한국도 마찬가지. 근데 어, 한국, 근데 그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회사나 조금 보수적인 회사들은 기존 자바나 기존 언어들을 선호하고요. 조금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고언어를 선호하고요. 근데 한국보다 조금 해외가 다른 거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상명하달,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 좀 위에서 결정하는 게 많죠. 근데 밑에서 해외는 이제 밑에서부터 건의 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문화가 조금 더 있다. 근데 여러분 말아야 될 게 해외라고 해서 상명하달이 없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수적인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상명하달 있죠. 위에 가서 시키면 밑에는 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신 여기는 조금 체면치레 상 들어주려는 들어주려고 하는 모양새를 내는 걸 좋아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들어주려고 하는 척을 해요. 안 들어주지만 들어주려고 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번에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곧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써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진취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를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피니스랩에서 게임 서버 만들 때도 그 언어 쓴다고 했을 때 좀 반발하는 쪽일 수 있었어요.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나 왜냐면은 기존에는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 C샵 썼는데 아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언어를 모른다. 기존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면 누가 이걸 유지보수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다른 오픈 소스들이 고를 너무 많이 쓰고 그 고에 대한 그 뭐랄까 저기 느낌 자체가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보다. 불과 몇 년 만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다고 해서 고 많이 쓰는 거 아니고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밖에 모르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고 언어는 자바를 이다희님에서 고 언어는 자바를 공부하고 보는 게 익히기가 더 쉽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뭐,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면 그 언어를 기반으로 다른 언어를, 거기서 거기니까요. 공부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고 언어를 배우려고 자바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 언어를 배우려고 고를 보시면 되지. 굳이 고를 더 쉽게 배우기 위해서 자바를 먼저 배우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자바가 더 어려운 언어라고 보기 때문에. 토마스 다비님, 방금 질문과 비슷한데 고 언어도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나요? 네,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인다. 음, 우선 저는 써요. 어, 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고로 만들어지는 게 많아져가지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안 다녀봐서 내가 잘 모르죠, 근데. 근데 나는 많이 써. 근데 주변에 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캐나다도 한국처럼 9 to 6인가요? 9 to 5입니다. 9 to 6 아니고요. 야근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야근 있죠? 예. 근데 야근은, 저기 뭐냐, 해야 될 때 하는 거죠. 옛날에 EA가 야근으로 유명했죠. 그때가 많이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야근으로 유명했죠. 그때 뭐, 6개월 연속 야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꼭 해야 될 때 야근을 하는 편이고, 재밌는 게, 캐나다 밴쿠버 에어리어는 BC주는요, IT 업계에서 야근할 때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오버타임은 오버타임이 아니다. 뭔 개소리야 뭐 이러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창, 창의적인 포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야근 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IT 쪽에서는. IT하고 애니메이션 뭐 이런 애들 있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데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된다. 그래갖고 아니 한국이래. 회사마다 다르죠. 근데 뭐 아마존 같은 회사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주는 데가 많아요.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안 주는 데가 많죠. 인센? 보너스가 있죠. 네, 보너스가 있고 야근은 근데 대신에 야근하면 저녁을 줘요. 한국도 저녁은 주죠. 이다희님, 책 보기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저자님으로 먼저 알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된, 유튜브 영상 찍게 된 계기요? 캐나다가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한 3년 회사, 이제,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냐? 그래서 그냥 유튜브라도 하자. 그러고 그냥 시작한 거죠. 근데 캐나다는 고언어 개발자가 어느 정도 돼요? 아, 나 모르죠. 고언어 개발자는, 연봉. 아, 연봉이요? 연봉도 다 다르죠. 연봉도 다르고요. 아, 연봉은 여기 주니어로 시작을 하면요. 주니어도 워낙 편차가 심한데 4만에서 8만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이 받으면 8만도 받고 4만 8만이 얼마냐면은 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주니어. 인터미디어로 가면 이제 8만에서 한 12만, 그러니까 8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거의 1대1이에요, 돈이. 캐달러하고 한국 원하고.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4만이 4천만 원이고 8만이 8천만 원. US 달러로 하면 많이 틀리죠. 인터미디어는 이제 8천만 원에서 한 1억 2천. 이제 시니어로 가면 한 1억 2천에서 한 2억까지도 가는데 2억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한 1억 8천. 거의 1억 가면 이제 한계가 없죠. 2억에서 한 3억까지도 갈 수 있고요. 더 위로 가면. 그런데 이제 북미로 가면 연봉 테이블이 확 달라지거든요. 북미로 가면 미국으로 가면 이제 시니어가 한 16, 미국 달러로 받으니까 한 14만 원에서 한 18만. 네, 미국 달러로 한 16만만 받아도 2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훨씬 많이 받죠. 근데 미국은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LA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한 6천 연봉을 받아도 빠듯하게 산다고. 또이또이, 그러니까 또이또이 인생, 저축하는 거 없이 산다. 뭐 하죠. 캐나다도 취업하기 힘들어졌어요. 예, 지금 경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주니어 개발자는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게임 업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중소 게임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싸그리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큰 회사만 좀 남았다. 그래서 큰 회사는 EA랑 저기 동부 쪽에 유비소프트 그런 것만 좀 남아있고 작은 회사, 중소 회사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뭔가 이민을 생각하셨다 하면은 어려울 수 있다. 는 거고요. 이제 가장 베스트는 제가 왔던 코스가 가장 베스트예요. 제가 왔던 거는, 음, 한국에서 캐나다 회사에 면접을 봐가지고 전화로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는 경우에. 근데 지금 여기 워홀로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아, 여기서 어떻게든 해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게 정말 이민은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목표는 이민이야. 이민만 하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민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민이 잘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가장 잘 되는 게 early child care,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교사.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도 할 수 있지만 남자 어린이집 교사는 여기서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이집 교사는 이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early child care. 두 번째가 brocher. brocher가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정육점이죠. 정육점에서 일하는 거. 근데 정육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육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돼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칼질하는 거죠. 고기 자르는 거. 이거 이민 잘 돼요. 근데 이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칼질만 한다고 생각해요. 고기는 계속 밀려 들어오죠. 계속 칼질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든 거죠.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처음에는 너 지식이 없이 오면은 뭐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내가 그거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정육 관련된 지식이 있었다고 와도 해도 이 부위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같은 부위라도 자르는 방법이 달라요. 미국 방식, 여기 방식하고 한국 방식하고. 왜냐면 한국에서 먹는 부위를 여기서 안 먹기도 하고
한국에서 요만큼은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포크벨리가 다른 부위고 막 이런 식이니까 새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는 언어 단어들, 그러니까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데 공장에 있는 선배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공장에 계시는 선배가 과격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막 F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으면서 배우는 거죠. 일도 힘든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이민하면 내가 뭔 일을 해도 좋아. 이민만 할 수 있으면 라고 마음 먹으면 이민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IT 쪽으로 이민을 하겠다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주니어로 하는 거는. 뭐 시니어는 뭐 상관없어요. 실력만 좋으면은 지금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예,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좋은 밤 되십시오.